중병을 앓고 있던 가난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버림받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무엇을 했나요? 은자의 삶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노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79세 라는 나이에도 딸과 함께 살며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누구도 모를 쓸쓸함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20년 전에 떠나보내고 자식 셋을 키우며 살았던 그녀는 이제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 둘은 이미 결혼하여 자신들의 가정을 꾸렸고 큰아들은 맞벌이 부부로 일하며 손자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은자는 그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열심히 손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손자가 커가면서 더 이상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그때부터 은자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갈등은 점차 깊어졌고 결국 은자는 아들 집에서 나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5년 전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은자는 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 살면서 은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녀도 점점 나이가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렀고 그녀의 경제적인 능력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 은자는 이미 자신이 가진 것을 대부분 물려주었기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아들 둘이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었고 그 용돈으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딸이 벌어오는 돈으로 충당했지만 딸 역시 이혼 후 혼자서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은자의 삶은 이제 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노년의 삶이란 것이 더 이상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은자의 이야기는 노후에 대한 준비와 가족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노년의 삶은 평안하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은자처럼 자신이 의지할 곳이 사라지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식들과의 관계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방법일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을 통제할 수 없구나. 은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이부자리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자신이 이제는 나이만 먹은 채 애물단지가 되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 은자는 50년 전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은 그 순간부터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헌신해왔다. 그 삶 속에서 은자는 서정순이라는 한 인간이 아닌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존재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다. 은자는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녀는 종일 생각에 잠겨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런 그녀를 본 딸은 혀를 찼다. 딸은 이제 엄마가 늘 보이던 행동이 무감각해졌다. 어떤 날은 화를 내고 어떤 날은 울고 또 어떤 날은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딸은 오늘도 그저 엄마가 멀쩡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자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딸이 밥을 차리고 은자에게 말했다. 엄마, 밥 먹어요. 은자는 아무런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밥 좀 드시라고요, 엄마. 아무런 반응이 없자 딸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그래놓고 밥 안 준다고 또 욕할 거잖아. 얼른 먹으라고. 나 이제 출근해야 돼. 이렇게 신랑이 할 시간 없어. 소리치는 딸을 바라보지 않은 채 은자는 조용히 눈물을 떨구었다. 딸은 한숨을 내쉬며 어깨에 걸쳐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러곤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여 흐느꼈다. 엄마,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결혼에 실패했어도 나 아직 40대야. 내 남은 인생 엄마 똥 치우며 살 생각하면 그냥 죽고 싶어. 은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자식 입에서 나 때문에 죽고 싶다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이젠 은자도 살아갈 이유를 잃은 듯했다. 나 사는 게 정말 괴로워, 엄마. 나도 내 인생 좀 제대로 살고 싶어.
엎드려 오열하는 딸을 보며 은자는 눈물을 훔쳤다. 딸은 곧 정신을 추스르고 출근을 했고 은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오랜만에 이렇게 또렷한 정신으로 집을 치우기 시작했다. 거실, 자신의 방, 딸의 방, 그리고 냉장고 정리와 화장실 청소까지 하루 종일 걸려온 집안을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쓸고 닦았다. 어느덧 딸이 퇴근할 시간이 되었다. 딸은 신발을 벗다가 집안의 깨끗해진 상태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고생했다. 딸의 작은 목소리가 은자의 가슴에 깊게 스며들었다. 분명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던 엄마가 너무나도 멀쩡하게 말을 거는 것에 딸은 놀랐다. 퇴근할 때마다 늘 어떤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했었는데 오늘은 느낌이 다르게 얼떨떨했다. 은자는 밥상 앞에 딸을 앉히고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며 말했다. 어서 밥 먹어라. 둘은 오랜만에 편안히 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딸이 다 먹고 숟가락을 놓자 은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때문에 힘들지? 그러자 딸은 울컥하며 고개를 숙였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엄마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말이다 꿈을 꾼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그게 꿈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게 꿈인지도 모르겠어. 다 희미해서 분간이 안 된다. 가끔은 내 이름도 얼른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 그건 은자보다 딸이 더 잘 알고 있었다. 은자가 시도 때도 없이 딸에게 누구인지 묻는 일이 이미 몇 달째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돼서 자식을 보살펴줘야 하는데 오히려 짐이 될 수는 없지. 딸은 은자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한 듯 고개를 번뜩 들어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요양원에 가련다. 그래야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지 않겠니? 내가 너무 무섭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 거기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웃음 짓는 은자를 보면서도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마. 잘 생각했다. 고 할 수도. 가지 않아도 된다. 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은자도 삶에 지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은자는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아들들 역시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은자는 요양원에 들어가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요양원도 사람이 사는 곳이었다. 은자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요양원에서의 은자의 삶은 단조로웠다. 아침엔 일찍 식사를 하고 체조를 하러 갔는데 은자는 정신이 있는 한 꼬박꼬박 참여했다. 그렇게 해야 활기차게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TV를 보기도 했으며 저녁 식사는 이른 시간에 이루어졌다. 모든 일과는 5시 전에 끝이 났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엄마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나만 자식이야? 왜 나만 돌봐야 하는데? 은자는 이 말을 들으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딸도 고생을 많이 했고 이해는 하지만 그 말이 너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은자는 문을 닫으며 점점 더 좁아지는 자신의 세상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은자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짐이 되는 걸까? 은자는 자꾸만 자신을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엔 자신이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자신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은자의 가슴을 더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자는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더욱 말없이 지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은자는 속으로만 참고 자신이 불편하더라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며칠 후 은자는 다시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요양원에 가면 너 좀 편해질까? 딸은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야.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딸의 말에도 은자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식들 간의 다툼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고 딸에게 더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결국 요양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딸은 끝까지 말렸지만 은자는 이번만큼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서로를 탓하고 자신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으로 들어가면 자식들에게서 벗어나 그들 역시 편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날, 은자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 신경 쓰지 말고 너도 너의 인생을 살아. 나는 괜찮으니까. 딸은 눈물을 흘리며 은자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은자는 마지막으로 딸의 품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후 은자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시절,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지금의 고독한 현실까지 모든 것이 은자의 마음속에서 흘러가듯 지나갔습니다. 은자는 자식들이 자신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저 자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고요히 요양원에서 남은 삶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은 은자를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고 자식들을 위해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음부터는 멍하니 앉아있거나 TV를 보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가끔은 오전에 딸이 면회를 오기도 했고 어떤 때는 은자가 딸이나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지만 다들 워낙 바쁘게 사는지라 한 번에 전화 연결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지낼만해. 그래, 밥도 맛있고 사람들도 많아서 적적하지 않아. 다행이네. 그런데 나 이제 출근해야 돼서 끊어야 해. 미안. 아니다. 얼른 출근해. 몸 축나지 않게 건강 관리 잘하고. 알았어. 엄마도 잘 지내고 있어요. 시간 나면 갈게. 그래, 알겠다. 한번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 그리움이 밀려왔다. 치매가 아니라 차라리 다른 큰 병에 걸린 것이었다면 오히려 나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랬다면 적어도 내가 어디 있을지는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치매에 걸린 현실이 은자에게는 더 사무치게 괴로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건너편 침대를 쓰는 치매 노인에 비해 자신이 무척 멀쩡하다는 생각에 몰래 위안 삼기도 했다. 이런 나쁜 년 왜 꼬집어? 건너편 치매 노인이 보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다. 보호사가 비명을 지르며 노인을 밀쳤고 침대에 부딪힌 노인은 죽는다 며 소리쳤다. 내가 맞고만 있을 줄 알아? 노인이 내가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라며 다시 보호사를 향해 욕을 퍼부었다. 보호사는 화가 나서 노인을 거칠게 다뤘다. 평소에도 둘이 자주 드자비를 하는 것을 은자는 목격한 적이 있었다. 노인도 중증 치매라 난폭했고 보호사도 결코 만만치 않게 거칠었다. 은자는 노인이 맞는 모습을 여러 번 봤고 자신에게도 보호사는 결코 친절하지 않았다. 노인이 이렇게 난리칠 때면 진정제를 투여하곤 했다. 자식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누군가 찾아오는 것은 본 적이 없었다. 그에 비해 은자는 나은 처지라고 할 수 있었다. 자식들과 통화도 할 수 있었고 가끔이지만 면회를 오기도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은자 역시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보호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았고 그럴 때면 여지없이 거칠게 다뤄졌다. 그래서 은자는 그 노인이 짠했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저런 취급을 받지 않고 잘 살았을 텐데 자식들이 찾아와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나마 자식들이 찾아오긴 했지만 자식들이 오지 않은 날이 더 많았다. 은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쇠약해져 갔다. 요양원에서 지내면서 은자의 병세는 악화되었고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멀쩡한 정신을 유지할 수 없었다. 요양원 안에는 은자와 같은 치매 환자들이 많았지만 치매에도 여러 단계가 있었다. 은자처럼 때때로 정신이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정신을 놓아버린 사람들도 있었다. 은자는 그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저들은 이미 혼이 저승으로 가버렸지만 육신만 남아서 이승에서 떠도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도 몰라.
그는 스스로 그렇게 되기 전에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은자는 자신의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어느 날 자신도 빈 껍데기처럼 될까봐 두려웠다.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도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숨만 쉬며 살아간다는 것은 은자에게 있어 죽음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그러한 운명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 바람은 점점 희미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자가 멀쩡한 정신으로 있는 시간은 점점 더 짧아졌다. 결국 그는 스스로 전화를 걸 수 없을 정도로 인지 능력이 떨어졌고 아들과 딸이 면회를 와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식들은 점점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은자는 그렇게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요양원에서의 삶은 마치 끝없는 기다림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스스로가 점차 사라져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의 모습을 더 이상 보기 힘들어서일까요? 아니면 이제 찾아오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은자의 자식들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은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늘 문가를 살피며 기다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밖에 뭐가 있나요? 친절한 요양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딸이 오늘 온다고 했거든요. 은자는 설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양사는 은자의 딸이 오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그 말을 맞장구 치며 대답했습니다. 곧 오시겠네요. 은자는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내 정신 좀 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요. 짐을 싸놔야지. 은자는 이불을 곱게 개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하세요. 요양사가 만류했지만 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딸 바쁘잖아요. 데리러 오면 얼른 따라가야 해요. 요양사는 은자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수시로 짐을 싸고 풀고 하며 문가를 서성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항상 집 열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고 싶으세요? 요양사가 물었습니다. 가고 싶어요. 은자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집에 가고 싶으세요? 여기 계시면 저희가 밥도 다 챙겨드리는데요. 내 입으로 넘어가는 밥이 중요한가요? 내 새끼들, 나 없으면 밥도 못 차려 먹어요. 얼른 가서 밥 차려줘야 해요. 하지만 이미 다 식사하셨어요. 할머니가 드셔야죠. 우리 딸이 내가 해준 된장국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큰아들은 두부조림을 좋아하고 둘째는 내가 해준 멸치볶음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가는 길에 장바다가 따뜻한 밥 해먹이고 싶어요. 은자는 여전히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식들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따님 안 오세요. 얼른 앉아서 식사마저 하세요. 요양사는 은자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은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 딸이 오기로 했는데 이상하네요. 이제 다 나았으니깐 같이 살자고 했어요. 아마 차가 막히나 봐요. 은자는 요양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요양사는 더 이상 은자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다른 요양사가 와서 은자의 짐을 다시 풀어놓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은자의 마음속에서만큼은 자식들과 함께하는 꿈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자는 오늘도 자신만의 세계에서 짐을 싸고 풀며 기다림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자의 마지막 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날도 밥을 먹지 않고 약도 거부하며 난폭하게 행동하자 요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은자를 침대에 묶어야 했습니다. 무서워요. 집에 보내주세요. 은자는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이 올 거예요. 저 좀 풀어주세요. 딸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은자의 절규가 점점 심해지자 요양사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따님께 한번 전화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찾아오지도 않으시니. 하지만 요양사는 마음을 다잡고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요양원입니다. 어머님께서 따님을 많이 찾으십니다. 오늘은 유독 심하시네요. 전화를 받은 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진정제 놔주세요. 전화를 끊은 요양사는 별다른 소득 없이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은자는 또다시 자식들이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며 짐을 쌌습니다. 이는 은자의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한 달 뒤, 은자의 딸은 요양원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은자님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은자가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기에 자식들은 요양원에 추궁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신 것 같다. 는 말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CCTV가 없는 비상구 계단이었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은자가 홀로 병실을 나가는 장면만이 CCTV에 찍혔을 뿐이었습니다. 계단에서 발견된 은자는 신발을 벗어 계단 옆에 가지런히 두고 종이를 놓아둔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요양원 측은 스스로 몸을 던지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은자의 딸은 그 말을 듣고 황망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간 딸과 아들을 반겨준 것은 하얀 천에 덮인 어머니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서은자님 신발 옆에 이런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요양사가 내밀은 종이를 펼쳐본 딸은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쓴 듯한 편지에는 다른 펜으로 적힌 부분도 있었고 연필로 쓴 문장도 섞여 있었습니다. 첫 줄에는 자식들을 부르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 딸 보아라. 언제 정신이 사라질지 모른다. 너희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갈까봐 무서워 연필을 들었다. 너희가 오지 않은 지 반년이 넘었구나. 어쩌면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후회가 된다. 그때 너희 얼굴을 머릿속에 새겨둘걸, 손 한 번씩이라도 더 잡아볼걸. 기억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오늘은 문득 너희 어릴 때가 생각나 반가웠다. 그때는 어려웠어도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너희를 낳은 일이었다. 이걸 너희가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부족한 엄마의 아들,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웠다. 엄마는 이제 소풍을 마치고 쉬러 가련다. 나중에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뒤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좀 더 나은 엄마가 될 수 있겠지. 아프지 말고 밥 꼭 잘 챙겨 먹고 슬픈 일 없이 웃으며 살아라. 잘 있어라. 그 편지를 읽은 자식들이 후회를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살아있는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